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인문사전 파운다스인의 선임연구원 황민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영균 성주인문아카데미 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오랫동안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 한국서양고전철학교 회장 등을 역임하신 철학계의 수학이십니다. 종로도서관에도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플라톤의 향연 인문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인문, 그리고 히마이오스 대화편 등 서양 고전철학의 가장 위대한 대가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저술하시고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서양의 위대한 고전들을 공부하는 철학 기관인 청주인문아카데미를 창립하셔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성찰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영균 원장님께 강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 때문에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 토백인데 제가 이제 퇴직한 지 올해 이제 3년차, 만 3년차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퇴직하고 나서 작년서부터 청주에서 이제 청주인문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했고요. 그런데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무료로 인문 철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독지가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청주 시민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청주인문아카데미 치면 거기 프로그램에서도 활동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청주에서도 이렇게 도서관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청주인문아카데미는 이렇게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8번, 10번씩 연속 강의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80분 정도, 그리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사실상 굉장히 폭넓은 주제고, 아마 여기 오신 분도 나름대로 삶의 지혜랄까,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으실 거고, 또 말 그대로 진짜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아마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폭넓은 주제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 이제 서양이 어쨌든 철학자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양 철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런 지혜의 문제, 지혜로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는 것의 문제잖아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철학을 굉장히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철학의 출발점에서 보면 바로 이런 삶의 문제가 철학의 중심 문제였었어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원래 중심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그래서 갖고 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유인물에 보시면 피에르 아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작고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잘 알려진 책으로 거기 영문으로 된 책으로는 Philosophy as a Way of Life, 그래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고, 또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갖고 왔는데 멀리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 아도라고 하는 이분은 서양 철학의 원래 본류가 이런 삶의 방식에 관한 탐구였고, 그것이 사실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본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세기는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여러 저수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알아주는 그러니까 철학자고,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대로 뭐 그렇게 철학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우리 삶에 바로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끔 좀 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대표적으로 또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왔는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아주 서양의 이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죠. 이제 고전, 그러니까 번호를 매긴다면 이제 우리 영순위, 예를 들어서 지구가 멸망한다,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제 책 중에서는 이 책을 제일 첫 번째로 들고 가야 될 책을 꼽히는 것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님이신지 박종인 교수님이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나올 때 그 당시 신문에서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기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근데 이 책의 주제도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본 문제.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올바르게 사는 것과 올바르지 않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과 이른바 부정의하게 사는, 이런 문제가 근본 문제거든요. 근데 뭐 짐작하실 수 있듯이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이 책을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거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 이렇게 시민들이신데 상당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그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이제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해서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무지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선결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했고요. 이건 뭐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철학적인 탐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소크라테스 워낙 뭐 서양에서는 성인과 같은 인물이고 너무나 유명한 인물인데, 첫 번째 뭐 이렇게 좀 떠올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게 너 자신할라가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걸 좀 얘기할 것이고, 또 뭐가 있죠? 예, 크산티피아, 뭐 앞처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과연 앞처인지는 좀 따지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록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원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평생 한 일이 당시의 아고라, 그래서 황제에게 가서 젊은이들과 계속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은 등한시했어. 그래서 자기가 가난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악처라고 할 말도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가 악법부법이다. 내가 전형적으로 이 세 가지 나옵니다. 악법부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부법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악법부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책 중에 우리 나와 있는 책 중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 없다. 말하지 않았고 직제문이 그 책입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건 원래 로마 시대에 나왔던 표현인데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부분을 크리토를 잡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냥 그 잘못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파주라는? 예? 수탉 가파주라는? 죽을 때 닭 한 마리를 이제 비치고 있어서 그것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소크라테스 죽을 때까지 굉장히 뭐랄까 안 지고 떠나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럴까요? 그 내용이? 그것은 말은 많은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양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인데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닭이에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승으로 갈 때 하나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다. 영혼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정화된 상태로 그 저승에 가는 것. 그런 감사의 의미로 다른 것이 그런 차원이 그게 무슨 단순히 기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굉장히 자세한 텍스트 물론 제가 하겠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근데 소크라테스가 잘생긴 사람이었을까요? 못생긴 사람이나요? 추남. 예, 아주 추남 중에 추남,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눈은 킹망을 누리고, 코는 납작코고, 이렇게 등등해서 실제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고, 이제 소크라테스 위대한 제자인 플라톤의 이제 작품을 통해서 그 사상을 알아보는데, 그 플라톤은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당시 이건 명확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네.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향연이라는 작품을 보면 플라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외양이 그렇게 아주 못생기고 너무나 못생겨서 하나의 사티로스라는 신화상의 괴물 비슷해. 그 정도로 못생겼어.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신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면이 너무 신적인 그런 정도로 신상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각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묘사를 하면서 안에 그런 신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추함과 내면의 아름다움,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내 텍스트를 보시면 이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대한 명상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명상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가 원래 그 습관, 이제 평소에 버릇이 뭐냐, 무슨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길을 가다가도 처마 밑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해자는 이런 게 이제 의뢰 버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전쟁에 참전하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 굴뚝하게 잠기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한 곳에 서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묵상에 잠기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저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서서 이렇게 생각이 잡혀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계속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날 날씨가 좀 추울 때나 이제 그 담요를 갖고 와서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랬더니 밤새워서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묵상 자리에서 해가 아침에 뜨니까 해에게 기도를 하고 일어섰다. 그 자리를 떴다. 이게 유명한 플라톤 향연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한 5분이라고 이렇게 서서든 안 서서든 그렇게 집중해서 하기 쉽지 않죠. 여기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신력의 수준이 굉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미모 짐작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 텍스트 유인물에도 제가 계속 영혼, 혼에 관한 문제가 강조되는 이유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강연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주제 무지자은 지혜로운 삶의 선별 요법이다. 이 얘기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계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국가의 어떤 중대한이 있거나 개인의 중개사가 있으면 신전에 가서 신의 말씀을 청해 듣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장 그런 걸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저희가 신탁소가 있던 곳이 아폴론 신전인데 아폴론 신이 이제 그 제우스를 대신해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신탁을 이루는데 그 델피라는 곳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 바로 부르는 델포이라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현대이라고 하면 델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제가 오래전에 거기 가봤는데 가보면 굉장히 뭐랄까 영적인 기운이 느껴요. 진짜 그 지역에 가고 지금은 이제 그 너머는 스키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델피 신전에 가서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대답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신탁이 내려졌어요. 이제 그거를 기쁜 마음에, 그 스승님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해.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전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듣고 의문을 표해. 나는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신탁이 내렸을까? 근데 신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무시할 수도 없고, 여기에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당시에 지혜롭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생각하고 봐라, 나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정치가들, 장군, 시인, 당시에도 시인은 어떤 역할이냐면 요새 이런 시인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시의 교육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이제 또 이렇게 그 무엇을 만드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비올론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비올론이라는 작품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 고소를 당하잖아요. 기소되고 결국은 나중에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그
그때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말하는 형태로 저술된 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이제 그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막상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랑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본인이 맨 처음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것으로 돌아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플라톤의 작품 중에 라케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용기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에 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장군이면 항상 어떻게 보면 용기의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라키스라는 작품은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인데 그 얘기 보면 장군은 내가 용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소크라테스가 이제 물으니까 용기라고 하는 건 전쟁터에서 말 그대로 적과의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용감하게 싸우는 용기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는 대로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 전투하다 보면 작전상 후퇴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럼 후퇴하면 그 비겁한 거냐. 이제 또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또 용기라고 하는 게 과연 전쟁터에서만 용기란 말을 쓰느냐. 내가 어떤 항해 중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이른바 겁을 먹고 막 호둥지둥 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냉정하게 침착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도 용기 있다고 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이 공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뇌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뭔가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후유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 그대로 그것을 차단하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할 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용기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케스 같은 장군이 용기를 내가 맨 처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랑 얘기를 해보니까 잘 모르게 됐어. 그럼 내가 참 이전에 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소크라테스를 원망하겠어요? 소크라테스를 원망합니다. 왜? 대중들 앞에서 망치를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장군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가 법정에서 내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사연을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을 사실상 설득하고 깨우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그 일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제 훌륭함, 뭐가 진짜로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이른바 저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점이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반해서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소크라테스의 이런 지혜를 무지의 지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소크라테스의 맨 밑에 따라 무지와 다른 사람들의 무지의 차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무지는 이중적 무지라고 해요. 이중적 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여기 소크라테스는 항상 자신을 몰라. 진짜로 인간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니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그것을 알아보자 하는 게 소크라테스 정신이에요. 일방적으로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작품을 읽어보면 좋은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뭐냐면 이른바 좋은 것들과 참으로 좋은 것. 이른바 좋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밝은 여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또 명예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돈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은 이른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좋은 게 있어. 그게 원래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로 좋은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제가 썼지만 돈이나 명예나 쾌락 이외에는 좋은 것은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아이고 참 순진하게 세상에 이것밖에 없어. 실제로 이제 또 한 번 작품들을 보면 이런 쪽에 능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유 너무 순진해 사람이 세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그런 생각이 하고 그럼 참으로 좋은 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본격적으로 영혼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연 자료에도 그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게 무지자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각한다는 거하고 단순히 아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아는 것은 나 자신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알고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든지, 내가 진짜 너무 몰랐어, 그것을. 그럴 때 자각이 되면, 진짜 자각이 되면 나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변화를 초래합니다. 자각이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그것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의 이제 그 방법론, 철학적인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문답법이라고 하잖아요. 문답법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산파술적인 방법을 썼다. 왜 산파술이라는 이름이 붙였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산파였었어요. 산파였었는데,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산파 역할을 했던 거에 빗대어서 자신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을 스스로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기를 산파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철학 강의하면서도 항상 그런 얘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특히 철학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본인이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데 이런 강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내가 고민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럴 때만 이런 강의,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내 자신이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니면 또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큰 주제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한 말로 알려져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라. 거기에 이제 제가 그리스어를 써놨는데, 그노티 사우폰. 그게 이제, 그노티가 알라라는 뜻이고, 사우폰이 너 자신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 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델피 신전의 입구에 이제 경구처럼 경계하는 말로 쓰여졌던데, 그래서 그럼 그게 쓰여졌을 때는 어떤 맨 처음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건 뭐 다 일치되기였는데, 서양에서는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조금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의 그 밑바닥에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신과 인간이 엄격하게 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신과 인간의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죽는다. 네, 그렇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신은 죽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리스 신화의 그 많은 이야기들의 밑바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신을 넘본다면, 신에게 대든다든지 쉽게 말해서 넘보게 되면 반드시 응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넘보는 것을 휘브리스, 여기 이제 썼지만,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신의 세계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것을 넘보았을 때 어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인간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라는 뜻에서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쓰여졌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의미 변화. 말은 똑같은 의미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거기 이게 히브리스 그 밑에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초기 대학 편에서 이 경고를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넘지 말라는 신의 지식을 이해하지 않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수 요구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너 자신이 지금 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일단.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너의 무지를 알라라는 말과 통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뭐야? 그럼 나 자신이 뭐야?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손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게 나의, 쉽게 우리 보통 말하면 본질이냐?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나의 어떻게 그 고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혼이 이것을 나를 움직여. 이 나의 육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속하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그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얘기 따라서 제가 한번 맨 밑에 걸 한번 그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이 보면 혼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시면, 이 혼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푸시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 발음으로 푸시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키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푸시케인데 아주 오래전에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연극 포스터가 제목이 푸시케야. 그래서 이 연극 굉장히 수준 높은 연극이구나. 요번에 저는 아직 못 읽어봤지만 읽어보려고 했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시라고 시간. 요번에 어저께 노벨 문학상 시상식 했잖아요. 근데 그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뭐 이제 소년이 온다, 뭐 작별하지 않는다, 뭐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히라고 시간이 있어요. 왜 히라고 시간이라는 제목을 저기 궁금해 들자. 히라고가 고대 그리스어를 히라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참 알아두시면 왜 히라고라고 그랬을까?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인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라스이죠. 헬라스가 그들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가 이름이에요. 헬라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의 그 우표, 보면 정식이 헬라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그리스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이제 헬라스가 자기네들 그리스라고 하면 유래가 이제 그라이키아라고 해서 로마 쪽과 가까운 이제 지역의 이름에 불과했었던 것인데,
그리스 전체를 일컫는 말은 헬라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본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스를. 그래갖고 희락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문학 하시는 중문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희락을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히라스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음을 빌려온 거예요, 희락.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길어지는데 2000년대 초에 그리스가 유럽 축구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축구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원래 축구에서도 좀 변방에 옛날에나 영광이 있었지 뭐 지금. 근데 거기 우승을 했어. 그래갖고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축제 즐기기 위해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뭐 외칠 거 아니에요. 그리스가 자기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리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바로 헬라스라고 외쳤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떤 스포츠 신문을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기자가 의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모르니까요.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한강작가를 얘기했냐면 희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희락어 시간이라는 제목을 정했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혼에 대해서 다시 이제 푸시케라고 발음하는데 이 혼이라는 게 원래는 뜻이 하나의 생명 개념이었어요. 생명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푸시케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표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 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딱 고대 그리스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푸시케가 빠져나갑니다. 숨. 그래서 이제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호메로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생명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 소크라테스는 이 푸시케를 새롭게 이해해요. 이게 단순한 생명 개념이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의 참 자아고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하나의 주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기 표시 보시면 소크라테스에게서 푸시케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발견은 참된 자아란 육체가 아니라 혼이라는 것이다. 그가 혼으로 의미했던 것은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수 있고 좋음을 언제나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이 보금자리였다. 이거는 이제 에프레임 컴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연구자로 평가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그러니까 서양의 고전 연구를 새로운 획기적인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그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컴포드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한마디로 소크라테스의 업적이 뭐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혼의 발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뭐냐면 혼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순한 생명 개념을 넘어서서 이렇게 참된 자아, 도덕적, 이성적 주체로서 이해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이 푸시케에 대한 어떤 그 의미고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혼에 대한 보살핌이 강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작품 읽어보세요. 그리고 변명이라는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론이라는 표현이 맞고 변명으로 뭔가 잘못한 거는 핑계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게 그 작품을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평생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이름난 나라의 아테네의 시민이면서 그대에게 기울은 최대하로 나아지도록 마음쓰면서 또한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 그러면서 실기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90회를 보살펴야 된다는 게 소크라테스가 가장 필생에 어떻게 보면 자기 과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혼을 보살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제가 이제 아까 건너뛰었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이 페이지에 너 자신을 알라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게 있죠.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의 인식 상태에 대한 반성적 아치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반성적 암은 자신의 믿음과 욕망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요 얘기를 우리는 보통 다 육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과연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의 욕망하고 어떤 것을 욕망을 욕구하는 그 모습을 자기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런 욕망을 무한정 추구하는 것을 약간 스톱할 수 있어요. 그 불교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자신이 명상할 때 그걸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자신을 바라보면 그것이 좀 가라.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텍스트에 보면 굉장히 그런 그 유사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선이 외적으로 향해 있어요. 외적으로, 모든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서울에 와서 지하철 타거나 뭐 이렇게 해도 어디 뭐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대부분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전부 다 밖으로죠. 근데 우리는 모든 시선이 대부분 다 밖으로 가 있어. 근데 원래 우리는 시선을 이렇게 안으로 다시 한번 향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나 위쪽으로만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말이 되고 이게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반성적 탐구라고 하죠. 근데 바로 그런 태도 벌써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 속에서도 그런 함축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갈까요? 그래서 거기 위에는 이제 뭐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제 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혼이 최선의 상태가 돼야 돼.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혼은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바라보라는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왜 최선의 상태가 돼? 금방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실상 그렇게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초기작품. 단순히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 거기에 보면 3번에 보시면 혼의 최선의 상태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한다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것은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를 할 때 혼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혼이 비용되는 거야.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와요. 이런 정도. 근데 우리 그냥 어느 정도는 알긴 하겠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우리가 보통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소크라테스 생각인지 플라톤의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건 플라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글을 안 남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플라톤이 이제 대화의 형태의 글을 써서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의 작품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데 초기 작품은 그래도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거고, 이제 중기는 플라톤의 생각이 더 심화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들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근데 바로 이제 푸시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것을 더 심오하게, 더 깊이 있게 하고, 도대체 혼을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 혼에 대한 좀 더 뭔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작업이 플라톤의 유명한 국가라는 작품, 제가 아까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그러니까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푸시케의 중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본성이 뭐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 근데 이렇게 국가 정도에 가면 이제 이 혼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유명한 혼의 3본설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국가 얘기를 그렇게 한 거고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를 세 개로 부분으로 나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여러분들 프로이트 다 아시죠? 내용은 모르게 정확히 몰라도 대략적으로 프로이트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과 똑같이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셋으로 구분한 게 뭐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걸 진짜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플라톤은 혼을 이성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 격정적인 부분 셋으로 구분했어요. 그래갖고 학자들은 이 프로이트하고 플라톤의 이론 중에서 어느 이론이 더 인간 존재, 우리의 정신세계, 이런 문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갖고 이제 책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플라톤이 여기 얘기하는 혼의 3문성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무슨 하나의 상상력의 이래서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인간의 가장 굉장히 근원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흐름이랄까, 마음의 지도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전 국가를 수십 번을 읽었어요. 옛날에 배울 때는 히라보를 읽고, 요새 가르치기 위해서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굉장히 갈증이 있어. 지금도 좀 갈증이 있는데, 갈증이 있으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고. 근데 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증이 심해. 그러면 그 목마름이 심하면 내가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밖에 없죠. 다른 건 보이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욕망에 대해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물 조금 먹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굉장히 갈증이 심한데, 그래서 물을 발견했어. 근데 그럼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정신이 있어서
저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게 좀 오염된 물일 수도 있고, 만약에 무슨 뭐 적과의 싸움 중이라면 저게 누가 약을 독약을 타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내가 그걸 저걸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잖아. 네. 그러면 벌써 나의 지금 상태가, 정신 상태가 한쪽에서는 그 물을 먹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 그것을 추동하는 게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그 이름 붙여진 것이고, 내가 근데 저걸 보니까 물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저걸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게 좋지가 않아. 그런 판단을 하는 능력이 제지하고 판단하는 게 다른 부분이에요. 왜 이걸 다른 부분으로 상정해냐면, 논리적으로 동이라는 것이 동시에 같은 대리적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 동이라는 부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적인 원칙입니다. 거기 텍스트 보시면 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것들을 동시에 행하거나 겪는 일은 없다. 조금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한편은 먹으려고 하다가 한편은 또 제시하려고 해요. 그것은 다른 부분이 하는 것으로 얘기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갈라지잖아요, 둘로. 그러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우리 심리 상태가 그 두 부분만으로 설명이 되냐? 굉장히 중요한 두 측면인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욕구 말고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굉장히, 아니면 또 어떤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분노. 아마 배우 살면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욕구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격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에 나오는, 제가 거기 격정적인 부분 맨 밑에 레온티오스의 예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온티오스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국가의 플라톤이 자신의 격정적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 레온티오스가 길을 가다가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람을 처형을 할 때에는 성곽 밖에서 했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람 옛날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사람들, 주인들을 처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근데 성 밖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과 맞닥뜨리게 됐어. 이 레온티오스가. 그럼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사람 죽어있고, 뭐, 처형,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같으면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또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레온티오스가 그 갈등을 일으켜요. 여기 국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보게 돼. 그럼 보고 나서, 야, 참 잘 봤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후회를 하겠어? 보통 후회하겠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봐서 저 끔찍한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화를 내요.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런 예를 들면서 화를 내는 것과 욕망은 다른 거야. 욕망은 그거를 보려고 했고.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큰 틀에서 이제 그 위성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위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 능력. 그리고 욕망은 무조건적으로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 격정은 화를 내는 부분인데, 이제 특히 플라톤은 강조하는 것은 이제 격정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만 잘 양육이 되면 이성을 돕는다. 왜냐하면 옳지 못한 일을 봤을 때 거기에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거기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 여기 당장 표시해 있는 거.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부분이 혼의 다른 부분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플라톤이 얘기해요. 우리 주제가 지혜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나 격정을 지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 뭐, 학벌도 좋고 아주 똑똑해. 똑똑하는데, 자기 아주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데는 너무나 영리해. 그리고 자기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계산을 잘해서, 저울질을 잘해서 최대한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가는 사람. 원래 이성이라는 힘이 계산의 능력, 그리고 로고스라는 뜻이 원래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물은 지금 여기서 있는 게 어떨까요?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성이 도구화됐다 이런 의미예요. 우선 거기를 한번 보세요. 저기 그 중간쯤에 제가 인용한 거 욕구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유형이 인간에 대하면서 있죠? 그거 찾으셨죠? 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그는 헤아리는 부분과 격정적인 부분을 욕구적인 부분 아래 땅바닥 양쪽에 쪼그리고 함께하여 노예 노릇을 하게 하면서 앞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수로 더 적은 재물에서 더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겠는지를 세임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이게 국가에 이제 나온 553D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원문을 표시할 때는 이제 스테파누스 넘버라고 해서 스테파누스 쪽수, 그래서 이게 원래 편집했던 그 페이지 쪽수를 적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16세기 그때 편집된 그게 있어.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번호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아까 그런 예를 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 그 사람 아주 욕망이 가득한데 그냥 아무 예를 생각 없이 욕망을 추구하면 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욕망을 잘 저울지 계산을 잘해서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킨 사람은 이성의 기능을 욕망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노예를 만들었다. 지금 이 플라톤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성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은 뭐겠네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이성.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로 좋은지를 판단해서 그 욕망을, 거기에 부합하는 욕망은 추구해야 돼요. 욕망을 무조건 추구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플라톤의 경우는. 그러한 판단 능력에 따라서 욕망이라든지 격정을 자기 어떻게 보면 지배하에 두는 것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도하는 경우도 보면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욕구가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성이 도구화됐다. 이성이 도구화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현대 철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거기 텍스트 거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성의 힘에 의해서 욕구를 잘 조정해서 자기 이익을 최대로 확보한 사람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성의 힘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에서의 이성은 단순히 욕구의 조종자가 아니라, 즉 내가 욕망을 잘 저울질해서 욕망을 최대한 어떤 욕망이든 최대한 내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성.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를 인식해야 돼. 좋고 나쁨에 대한 인식.
그래서 함으로써 다른 부분들이 욕구를 지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동기적 힘, 이성적 부분 자체가 힘이 있어. 그 이제 이 플라톤의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플라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함축을 갖는데 사실상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프로이트 얘기했었잖아요. 프로이트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프로이트의 생각 중에 인간의 본성 중에는 맨 밑바닥에 성적인 충동, 리비도 이런 게 있다고 보죠. 그것이 이제 억제되거나 승화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지만 플라톤은 우리 인간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힘이 또한 근원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이트하고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그 생각이 누가 옳으냐는 이제 또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단순히 플라톤은 계산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을 알아야지 뒤에 바로 나오는 파이도로스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도로스 표현은 플라톤의 후기로 가까이 가는 작품인데, 플라톤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정년 퇴직할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파이도로스 표현에 대해서 이 자기인식에 관한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 이 파이도로스가 엄청 어려운 작품입니다. 어려운 작품인데 이제 아주 쉬워요.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서 조금 아까 이제 플라톤의 혼의 세 부분을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쌍두마차가 이끄는 그런 마차의 비유. 그래서 이제 그 쌍두마차의 두 필의 말이 이끄는, 그래서 마부가 이성적인 부분이고 또 두 필의 말 중에서 하나가 검은 말은 바로 이제 다루기가 힘든 요구적인 부분을 상징하고, 흰 말은 혈통 좋은 말로서 그것은 격정적인 부분을 상징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플라톤은 이제 지상으로 추락을 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희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 날개가 돋습니다. 날개와 하늘로 비상 올라가. 그러다가 이 욕망의 힘이 넘쳐나면,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그런 욕망이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굉장히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데, 플라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 표현 쓰죠.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돈이나 탐하고 뭐 세속적인 그런 명예 탐은 보통 그냥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은 수준이 높아. 그런 거, 의식 수준의 상승.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 쌍두마차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에로스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치동하는 사랑, 에로스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열망의 힘입니다. 열망.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거기 4페이지 파이도로스 편에 있는 그 얘기 조금 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플라톤 몇 번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파이도로스 편에서 나오는 이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언급으로 평가해요. 왜 언급이 되냐면, 이제 거기서 대화 중에 내가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 얘기 요점은 뭐냐면,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아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해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 거기 두 번째 줄, 너 자신을 알라 염두에 두고 델피의 명문대로, 델피에서 이제 아까 경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귀한 존재들에 관해 고찰할 여과가 없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의 정체가 뭐 거기 어떻게 연유가 되고 이런 얘기,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즉 내가 T폰보다 더 복잡하고 더 돌격적인 괴물인지, 아니면 더 유순하고 더 단순한 동물이어서 어떤 신적이며 겸손한 성분을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여기서 이제 T폰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상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 신화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손도 100개가 넘고, 거기에 그 뱀의 머리들이 수십 개의 머리가 달려있고, 어마어마한 괴물이야. 제우스조차도 이 T폰한테 한때는 져갖고 죽을 뻔한 고비로 이런 식으로 묘사하거든요. 근데 플라톤의 표현을 보세요. 근데 내가 T폰보다 더 괴물인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진짜 저게 인간 맞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해보고 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야, 진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숭고하게 저런 태도와 저런 삶의 자세를 살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우리 신적인 부분이 플라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신적인 부분을 말 그대로 그것이 나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도야시켜 갈 때 아까 말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고, 이걸 이제 물론 설명하려면 많은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제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줄 보시면 쌍두마차의 비유의 내용을 볼 때 인간은 두 선택지 어느 쪽으로도 열려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추억해 갈 수도 있고, 내가 그렇지 않고 더 좋은 쪽을, 좋은 것을 향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강연을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게 너무나 제가 플라톤을 좋아해서 어떤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해. 어떻게 얘기하면 김 교수는 맨날 플라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플라톤 철학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플라톤 철학에서 최고의 원리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데아? 이데아. 좋습니다. 이데아 중에서 어떤 이데아를 말하죠? 이데아도 여러 종류의 이데아가 있죠. 네?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데아? 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했는데, 요새는 선하면 선악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원래 뜻이 맞지 않다 그래서 좋음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 그러면 도덕적인 게 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철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철학책들을 보면 유신론자처럼 신을 최고의 원리로 놓잖아요. 플라톤은 최고의 원리를 좋음을 놓았어. 좋음. 나는 그게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플라톤의 텍스트를 보면 전부 좋음의 문제, 좋고 아름다움이 거지. 그래서 이 좋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돼. 그런 게 지성의 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의 힘이 뭐냐도 이제 어렵지만 일단 큰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톤은 좋고 나쁨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봐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악기가 좋은 악기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을 탐구해서 그것을 지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지향해 갈 때 우리 영혼이 말 그대로 영혼이 승화되고 상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플라톤의 논리는.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 70분 정도,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하고 질문 이렇게 좀 질문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라톤은 이제 우리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럼 지혜로운 삶이란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본다면, 우선 뭐 이제 얘기가 다 공감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 지위 등 외적인 것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구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플라톤이든 무슨 철학자의 뭐 이론은 그런 특별히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동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 제가 표시한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플레온 엑시아, 이건 히라버예요. 플레온이 더 많이 라는 뜻이 엑시아가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갖거나 능가하는 것을 뜻해. 그러면서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을 무조건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 국가에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정의는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올바른 강자, 결국 사람들이 그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강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을 올바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트라시마코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불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 있고 실상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세상의 이익을 갖다가 챙길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까? 비도덕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그 비도덕적인 사람이 힘까지 있어. 굉장히. 전쟁 군주와 같은 힘까지 있으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기 플레온 엑시아, 여기 대표적인 사람인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이 9권까지 가야 될 것이나 이 책에 이게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트라시마코스가 보통 사람이 말하는 올바른 사람, 뭐 지혜로 그런 사람 너무 순진해. 순진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듭니다. 그러면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이제 뭐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해요. 그래서 이제 논증을 하는데 이런 걸 이 트라시마코스는 내가 무조건 남을 능가하고 더 많이 가지면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은 리라라는 악기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식으로 바꾸면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보면 우리가 피아노를 치기 전에는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음을 정확하게 맞춰놔야지 피아노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피아노 조율사가 있어. 그럼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할 때 최고의 어떤 조율사가 일반적으로 피아노 조율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딱 어떤 걸 조율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딱 정확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 객관적인 척도가 있단 말이죠.
음이 피아노가 제대로 연주될 수 있게끔 하는 음이 정확하게 맞았어. 이게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조율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아노 조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왜 좀 더 저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는. 근데 바로 삶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무조건 추구하는 것은 지금 조음을 낳을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의 논거. 트라시마코스는 무조건 더 많이 가지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고 나고 객관적으로 하는데 최선의 삶을 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물이나 지위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았고 돈이 치여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그걸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제가 청주 인문학 아카데미에 나왔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모든 걸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기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한 복지가가 다 내요. 그게 그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니야 원래. 근데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 알겠죠? 그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철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다시 얘기했죠. 필로소피아라고 하잖아요. 철학이 필로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활동. 그래서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그래서 필로소피아가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활동인데, 그럼 그게 뭘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 제가 거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70년대 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철학과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이 원서 감독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번역본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영어 텍스트로 이런데 이게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러셀의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The Progress of Philosophy라는 책. 지금 뭐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번역도 되어 있고요. 이걸 책을 읽었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은사님이 이 책에 1장서부터 읽지 않고 맨 끝 2장서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장이 제목 주제가 철학의 가치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러셀 책을 보면 처음에 뭐 철학자는 빵 굽는 법 하나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철학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무식적인 걸 찾을 수 없고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여기 오픈 마인드. 우리는 보통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런 사적 이해관계, 욕망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그걸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철학적인 강구다. 이런 얘기. 난 그게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그게 요새 이렇게 제가 정년 퇴직할 때 마지막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나와서 이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좀 오픈 마인드가 되는데, 철학 공부한 사람이 무슨 말 그대로 그냥 그 세속적인 이해관계만 이런 건 내가 볼 때 철학 제대로 공부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개인의 사적인 관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플라톤적인 방식을 얘기하면 아까 에로스가 상승하듯이 우리가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강 작가도 자기 작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요새 우리 그런 얘기인데,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철학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이 국가에서 이 맨 마지막 10권에서 플라톤이 결론 비슷하게 한 말이 이 말을 해요.
철학이 뭐냐? 유익한 삶과 무익한 삶을 구별하는 여기서 가능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럴 줄 알도록 해줄 것인지를 어떻게든 배우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제대로 좋은 삶인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런 방식의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게 철학적인 활동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해드리고 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좀 준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또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고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고 제가 2부 초반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저기 의문하시는 게 있으면 아무나 좋습니다.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성 개념 중에서 그 계산적 이성 그리고 도구적 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칸트가 말한 오성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칸트의 이제 오성 개념은 지금은 이제 오성 그것도 번역것들이 그런데 칸트는 넓은 의미 이성 개념을 그 셋으로 구분했어요. 감성, 오성, 이성. 그래서 이제 오성 이제 이른바 우리의 판단 능력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칸트 인식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 형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했고 요새는 그걸 칸트 앞에서 지성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칸트의 자기 인식론적인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이성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로고스를 번역하는 말인데 로고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라보 사전에 이제 보시면 근데 첫 번째 히라보 사전에 나오는 말이 캘큘레이션, 계산, 그 다음에 말, 이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서에 보면 요한복음의 1장 처음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원래 신약 성서가 히라보로 쓰여 있어요. 구약 성서는 흑리어로 쓰여 있지만 근데 그때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계산, 말, 이성 그리고 그 이성도 칸트식으로 그렇게 세분화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계산적 이성하고 칸트적인 지금 조금 아까 질문하신 오성 개념하고는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이런 네. 예.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이성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삶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가 어떤 삶에서 부딪히는 상황은 되게 돌발 상황도 많고 사실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나쁜 선택을 하는 건지 각자가 개별로 의지로 선택을 할 때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주관성이 더 요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제 이게 더 나은가 이게 더 나은가라고 할 때가 이제 많을 것 같고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그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바로 우리 경험할 때 그런 상황이 부딪히죠. 우선은 이런 거를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조금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실천적 지혜라는 개념, 이제 히라보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시하는데 실천적 지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적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가끔가다 신문을 보다 보면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MIT 대학에 들어갔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기사들 가끔 있었죠. 수학의 천재고. 근데 10살밖에 안 되는데 철학자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자가 되고 과학적인 어떤 뭐 이런 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철학자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듣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차원에서 프로메시스의 능력은 어린아이들은 프로메시스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각도. 왜? 지금 말씀 그것은 많은 경험이 우선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판단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자기 주관적인 게 너무 강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데 바로 소크라테스의 정신이 과연 내 생각이 나의 주관적인 것을 끝나는 것인지 아닌지 대화를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보통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 그리스에서는요. 이제 그 독사의 특징은 자기 주관성과 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성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 원칙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차원. 그리고 물론 이제 현실 속에서 조금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대로 많은 경험적인 그러한 또 요건 또한 갖춰줘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국가라고 붙였어요? 네?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볼 때는 왜 국가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 책이요? 근데 이 책은, 근데 원래 여기 이 제목이 국가 그다음에 정책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은 이제 원래 제목, 이제 원어는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사실상 국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딱 그것이 정확하게 일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박준희 선생님도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신 건데,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폴리스, 원래 뜻을 잘 생각하면 정치 체제란 말도 되고, 폴리스의 어떤 사회 방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돼서 원래 제목은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되고 그냥 폴리테이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제일 마지막에 유익한 삶과 무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삶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 자체를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어떤 고통에 빠뜨린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 포인트는 삶 자체를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욕망의 노예가 돼갖고, 그렇죠? 그 자신도 망치고 남 망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경이 안 되시나요? 그 결과를 타인에게 나타난 영향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 플라톤은 자신에게도. 예,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제 영혼의 질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혼의 건강과 질병. 본인을 해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잘 모르면서 해치는 줄을 모르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좋은 삶의 방식이 있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종교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교요? 종교의 문제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거든요.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 타락한다고 시킨다고.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건 특정한 종교하고의 관련성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삶에 대해서 또 이 세계에 대해서 경건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정한 종교에 관한 문제는 또 각자의 선택이니까. 예. 저도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 저도 자기 성찰을 계속하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눈만 뜨면 요즘에 늘 그래왔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비도덕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그러니까 정의는 강자의 얘기다 이런 걸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계속 정말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스라시마 스라고 한다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물이나 지혜에 휘둘려도 나는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나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철학이, 인문학이 세상 속에 좀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좀 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어쨌든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절대로 불의란 철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냐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는 눈에 가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신을 믿지 않고 이런 제목을 했던 그 이전에도 벌써 죽을 뻔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아무 죄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잡아오라는 명령을 해요. 소크라테스 여러 사람과 함께.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동의하면 소크라테스도 우리랑 같은 편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거부하면 그걸 인류에서 이제 처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 다음 근데 공교롭게도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밤에 정권이 무너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철학하시는 분도 여러 층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외면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청주인문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강좌는 안 하십니까? 예, 온라인 강좌까지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